남태평양 해상에서 미국, 영국 함정 5척이 동시에 이탈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60m의 태풍이 다가오자 본국 매뉴얼을 근거로 하나둘 뱃머리를 돌린 겁니다. 남은 건 엔진이 멈춘 호주 프리기탐 한 척과 승조원 190명이었습니다. 파고 10m를 넘으면 정박도 항해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엔진이 멈춘 이유는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원가를 부풀려 정비 계약을 따낸 서구 조선사가 재생품 수준의 부품을 몇 달째 공급해온 결과였습니다. 영국 함정 기술진이 잠시 올라와 엔진을 살펴봤지만 본국에 돌아가서나 손볼 수 있다며 돌아섰습니다. 미국 측 장교는 아시아 조선사가 이 배를 고칠 리 없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밤 우방국이 모두 떠난 자리에서 대영 제국 해군마저 포기한 그 엔진을 살려낸 건 그렇게 조롱받던 한국 조선사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함정을 한국이 어떻게 살려냈는지, 그리고 그 후 이 함정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주세요.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해군 프리기탐 소속 기관장교 카렌 스칼렛 대위입니다. 16년째 호주 해군에서 함정 추진 체계와 손상 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3살에 처음 이 배에 올랐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함정의 엔진과 배관 하나하나를 제 몸처럼 여기며 일해왔습니다. 왕립해군사관학교에서 기관공학을 전공했고 영국식 정비 교리를 몸에 새겼습니다. 제 어깨에는 이 배와 함께한 16년의 훈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 훈장을 받던 날 저는 이 배를 어떤 상황에서도 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정비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함대의 정비 계약을 맡고 있는 서구 조선사의 부품 공급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사 생산 라인이 자국 해군 물량을 우선하면서 해외 계약분 부품 출고가 몇 달씩 밀리고 있었습니다. 정비반장은 회의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재고가 없으니 기존 부품을 재생해서 돌려 쓸 수밖에 없다고요. 추진축 베어링 하나가 원래는 2000시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은 3000시간이 넘도록 붙어있는 함정이 여러 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년간 이 조선사의 장비가 저를 배신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남태평양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 함정은 늘 정확했고 늘 앞서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번 순방은 남태평양 도서국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임무였습니다. 사이클론 피해 복구 지원과 해상 순찰을 겸한 임무로 우방국 함정 5척과 함께 편대를 이뤄 이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출항 전 마지막 점검을 하며 계기판을 훑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출항 사흘째 되던 날 정비사 한 명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추진축 베어링 교체 요청서가 아직도 승인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사 공급 우선순위에서 우리 함대 물량이 계속 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한복판에서 이 배를 지킬 부품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함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함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있는 장비로 임무를 수행하라. 저는 그 대답을 듣고도 크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16년간 저를 지켜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정비반장과 함께 갑판에 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비반장은 씁쓸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사를 쓰는 이유는 검증됐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지금 검증된 부품이 아니라 재생된 부품으로 이 배를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에 딱히 반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통신장교가 함대 사령부에서 새로운 정비업체와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나라냐고 묻자 한국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이내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반도체나 자동차는 몰라도 군함까지 정비할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 함정 사이즈에 맞는 도크조차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웃음에 섞여 있었습니다. 딱히 반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태평양 해군 정비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낮에 봤던 승인 대기 서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온 조선사가 부품 하나 제때 못 구해서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웃고 떠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비반장은 여전히 검증도 안 된 아시아 조선사가 우리 함정을 고칠 리 없다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확신이라는 단어가 예전만큼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관실에 내려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에 불빛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편대는 오늘 정오 남태평양 공해상으로 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무 일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며칠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편대가 남태평양 공해상으로 진입한 건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기관실에서 엔진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은 평온했습니다. 추진축 베어링의 진동 수치도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각 격실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항해가 시작된 지 이틀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상관측팀에서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위성 자료가 갱신될수록 그 저기압은 예상보다 빠르게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상 브리핑에 참석해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중심 기압이 시간마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이를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함장은 즉시 편대 전체에 항로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태풍의 진로를 피해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관실에서 이상한 소음이 감지됐습니다. 추진축에서 평소와 다른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엔진 출력을 낮추고 원인을 살폈습니다. 베어링 부위 온도가 정상치보다 높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비반장을 호출했습니다. 정비반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말씀드렸던 그 베어링입니다. 3000시간 넘게 붙어있던 그 부품이 지금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출항 전 승인대기 서류를 손에 들고 서 있던 제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태풍은 예상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함장은 편대 전체에 긴급 회피 기동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함정들은 즉시 속도를 올려 태풍 진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정은 엔진 출력을 올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베어링이 과열되면 추진축 전체가 손상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함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위, 우리가 지금 낼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얼마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전하게는 평소 속도의 절반입니다. 그 이상 올리면 베어링이 완전히 파손될 수 있습니다. 함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편대 사령부의 상황을 타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편대 사령부에서 돌아온 응답은 냉정했습니다. 태풍 진로가 급변하고 있어. 전 함정은 즉시 최대 속도로 이탈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함정만 예외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명령을 들으며 다른 함정들의 무전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 함정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국 매뉴얼상 이 정도 위험 수준에서는 즉시 이탈이 원칙입니다. 영국 함정도 비슷한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편대에 남아있던 5척의 우방국 함정이 하나둘 항로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관실 창밖으로 그 함정들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함장은 무전으로 마지막까지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없었습니다. 우리 함정은 태풍의 진로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파고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관실에서 계기판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베어링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정비반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2시간 안에 완전히 멈춥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승조원 190명의 목숨이 이 베어링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함장은 비상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함내 방송을 통해 전 승조원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대피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기관실에서 마지막까지 엔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넘실거리며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배가 정말로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베어링 온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기 직전 정비반장이 임시방편으로 냉각수를 우회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몇 시간은 더 버틸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풍의 가장자리를 겨우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베어링은 이제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바다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다른 함정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태평양 한복판에 완전히 고립된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정비반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함교로 올라가 함장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함장은 해도를 펼쳐놓고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방구, 정비시설까지는 최소 사흘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마저도 이 베어링 상태로 항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함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위, 이 배가 사흘을 버틸 수 있겠나?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몇 시간 안에 완전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함장은 편대 사령부에 다시 한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견인 지원이라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돌아온 답변은 우리를 더욱 착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근 해역에 있는 우방구. 함정들은 이미 각자의 다음 임무를 위해 이동 중이라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며 방금 전까지 같은 편대로 움직이던 함정들이 이렇게 빠르게 우리를 남겨두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비반장은 임시로 우회시킨 냉각 계통이 얼마나 버틸지 계속 확인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함께 계기판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베어링 온도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반장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 조치도 이제 한계입니다. 본사에 직접 연락해서 부품을 공수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마저도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출항 전 정비반장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검증된 부품이 아니라 재생된 부품으로 이 배를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함교로 올라가 함장에게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함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게. 저는 그 지시를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관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편대 사령부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인근 해역을 지나던 소형 순차람 한 척이 우리 쪽으로 방향을 돌려 지원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안전판은 확보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야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순차람이 도착하기까지는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와 정비반장은 베어링 상태를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냉각수 순환 경로를 몇 번이고 재조정했고 진동을 줄이기 위해 추진축 정렬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했지만 그렇게라도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순차람이 도착한 뒤 우리는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서서히 항구로 이동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함정이 부두에 접안하자마자 정비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정비창 책임자는 사고 경위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목격한 그대로를 진술했습니다. 추진축 베어링이 교체 주기를 훨씬 넘긴 상태로 운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비창 책임자는 서구 조선사 측에 이 사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며칠 뒤 조선사 측에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해당 베어링의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고는 극한 기상 조건에서의 예외적 현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교체 요청서가 몇 달째 승인 대기 상태였다는 기록은 그 답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비반장을 찾아가 이 답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비반장은 씁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런 답변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지연이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문제가 단순히 이번 사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정비창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부품 공급 지연에 대한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책임자는 서류처를 뒤적이다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최근 시스템 이전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필 이 사안과 관련된 기록만 누락됐다는 게 우연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함대 사령부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조선사 측 자문관 2명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상황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베어링의 이상 진동을 처음 감지한 순간부터 태풍 속에서 홀로 남겨졌던 순간까지였습니다.
자문관 중 한 명이 제 진술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비 주기 관리는 현지 정비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했습니다. 교체 요청서는 이미 몇 달 전에 올라가 있었고 본사 공급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문관은 그 부분은 본사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끝난 뒤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부두를 걸었습니다. 함장이 저를 따라와 말을 걸었습니다. 핸더슨 대위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 조선사가 우리에게 뭘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함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네. 그날 저녁 저는 정비창 문서보관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누락됐다던 부품 공급, 지연 기록을 다른 경로로라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보관소 담당 직원에게 지난 1년간의 정비 요청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함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함장은 직접 함대 사령부에 공식 요청서를 보내 관련 기록 전체를 확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령부 명의의 요청이 들어가자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난 2년간의 정비 요청 기록 전체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정뿐 아니라 같은 조선사와 계약을 맺은 다른 함정, 세척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부품 교체 지연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각 함정의 정비팀은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본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사안은 흐지부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정리해 조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함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자료를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핸더슨 대위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안이겠군요.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선사 측 로비 담당자가 함대 사령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번 조사의 조기 종결을 요청하는 접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서둘러 끝내려는 시도가 나온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함내 숙소에서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창밖으로 정박한 부두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짧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건 우리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니다. 함대 전체의 문제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이 조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함장과 함께 함대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사령부 회의실에는 조사위원회 위원들과 함대 참모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정비 기록, 분석 결과를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참모진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사와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다음번에는 이보다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로비 담당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저희도 이번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함대 전체의 정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걱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걱정이 정말 함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정비 일정보다 중요한 건 다음에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함장과 함께 부두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핸더슨 대위 자네가 이 조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배와 승조원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함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할 텐데 말이야. 사령부 발표 이후 함대 차원에서 노후 함정, 정비 체계 전체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기관장교 자격으로 이 재검토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함대 전략기획실은 여러 조선사의 정비 역량을 비교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검토 회의에서 배포된 자료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조선사가 제출한 실적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훑어보다 손을 멈췄습니다. 극지 항로와 원양 환경에서의 함정, 정비 실적이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균 정비 소요, 시간 부품, 국산화율 그리고 결함 재발률까지 항목별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 동료 장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이 정도 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동료는 저도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다만 최근 다른 나라 해군에서도 이 조선사와 계약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극한 환경, 내구성 시험 결과가 영하 30도의 혹한과 태풍급 파고 조건에서 각각 별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반대편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조선사가 나토급 함정을 정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출항 전 동료들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함정 사이즈에 맞는 도크조차 없을 거라던 그 비아냥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실적을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겪은 사고를 생각하면 적어도 이 자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어떤 자료보다 구체적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략기획실 담당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핸더슨 대위? 지금 이 업체를 지지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함정이 태풍 속에서 홀로 남겨졌던 그날 이후로 저는 화려한 홍보 자료보다 검증 가능한 근거를 우선시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적어도 그런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그 자료를 숙소로 가져와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료 말미에는 계약 이행 중 발견된 모든 결함에 대해 발주처와 공동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조선사와의 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함장에게 이 자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함장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이 회사를 신뢰하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증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검증할 방법을 찾아보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재검토 회의에서 정식으로 이 조선사에 대한 실사를 제안했습니다. 전략기획실 담당자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핸더슨 대위,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기존 계약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업체 실사는 조달 부서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서류상의 약속과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략기획실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 문제는 제 선에서 결정할 수 없으니 함대사령관실에 보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정식 실사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우리 함정이 겪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다시 정리하고 신규 정비업체를 검토할 때는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실적 자료에 대한 독립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이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대가 맺는 모든 정비 계약에 적용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함대사령관실에서 답이 왔습니다. 실사를 승인하되 기관장교 개인이 아니라 별도의 기술 검증단을 꾸려 진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검증 장소는 시드니 인근 해군 조선소였습니다. 저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관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류 위의 숫자가 진짜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마침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비반장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비반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제 서류만 보던 우리가 직접 확인하러 가는군요. 저는 겸연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는 건요. 정비반장은 그런 저를 보며 당신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검증단 참관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부품 지연 정황 기록, 누락 경위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구체적인 실적 자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확인한다. 검증 참관을 앞두고 저는 함대 내 다른 기관 장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핸더슨 자네도 알잖아. 우리 해군이 지금까지 써온 조선사들은 다 나름의 역사가 있는 곳들이야.
검증도 안 된 신생업체 하나에 이렇게까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태풍 속에서 홀로 남겨졌던 그날을 생각하면 역사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신뢰성이라고 생각해. 또 다른 동료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최근에 그 조선사 실적을 좀 찾아봤어. 극지 항로에서의 정비 기록이 꽤 인상적이더군. 저는 그 말을 듣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만 이 자료에 주목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검증단 출발 전날 밤함내 숙소에서 오랜만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배를 살릴 방법을 찾고 있어.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답네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내일 있을 검증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증이 진행되기로 한 날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시드니 인근 해군 조선소 부두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운 계절이라 바닷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검증단은 기존 서구 조선사의 정비팀과 한국 조선사의 기술팀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퇴역을 앞둔 노후. 프리기탐 한 척이 이번 검증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 우리 함정과 유사한 추진 체계를 가진 함정이었습니다. 기존 조선사 측 정비팀이 먼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표준 매뉴얼에 따라 손상된 추진축 베어링을 점검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진단 장비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습기 때문일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증단이 그 현상을 실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우리 함정에서 있었던 사고 당시의 변명이 떠올랐습니다. 극한 기상 조건이라는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조선사 측 차례가 됐습니다. 정비복 차림의 기술자 한 명이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도현이었고 수석 정비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습니다. 뭉툭한 손가락마다 기름때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검증단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부품의 생산 이력과 품질 검사 기록 전체를 지금 바로 열람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선사도 실사 현장에서 부품, 생산 이력을 통째로 공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검증단의 양해를 구해 그 문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원자재 출처부터 가공 공정, 그리고 품질 검사 데이터까지 모두 대조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도현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숨길 게 없으면 다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도현 기술자는 손상된 베어링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주변 배관, 개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통제관이 왜 요청하지 않은 부위까지 점검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베어링만 고치고 끝내면 같은 부위가 또 고장납니다. 원인이 된 배관 개통의 압력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우리 함정에서 벌어졌던 사고의 진짜 원인이 어쩌면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도현 기술자는 작업 도중 배관 개통에서 실제로 압력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임시 보강 조치를 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식 부품 교체 전까지 이 방식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배관 개통 전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검증단 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로그를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진단이 항상 가능합니까? 정도현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부품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봅니다. 시연이 끝난 뒤 검증단 책임자가 기존 조선사 담당자에게 조금 전 나타난 진단 장비, 오작동에 대한 기술적 근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사에 확인 후 회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우리가 겪었던 사고 조사 과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본사 확인이라는 말이 이 업체에서는 결론을 미루는 상투적인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검증단은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부두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작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조선소 한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가가가 보니 정도현 기술자가 아직 남아 배관, 개통 재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내일 시연에서 정확한 수치를 보여드리려면 오늘 밤 이 계산을 끝내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정도연 기술자는 검증단에게 완성된 재설계 도면을 제시했습니다. 배관 개통의 압력, 분산 구조를 개선해 베어링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설계였습니다. 그는 이 설계를 실제 축소 모형으로 구현해 검증단 앞에서 시연했습니다. 압력계 수치가 기존 대비 눈에 띄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검증단 책임자는 그 결과를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정도 개선안을 만들어내신 겁니까? 정도연 기술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했으면 해결책도 함께 가져와야죠. 그래야 검증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조선사들에게 기대해온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검증 결과를 정리하며 기존 조선사와 한국 조선사 사이의 명확한 차이를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문제 앞에서의 태도였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대하는 속도였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 함정이 태풍 속에서 홀로 남겨졌던 그날의 결과를 좌우한 근본 원인이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기존 조선사 담당자는 그날 오후 별다른 말 없이 장비를 철수시켰습니다. 검증 첫날 자신만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 함대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화려한 실적 발표에만 흔들려 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실력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만 증명된다는 걸 이틀에 걸친 검증을 통해 다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검증단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비반장에게 그날 본 장면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배관 개통까지 함께 살펴본 진단 방식과 밤새 재설계 도면을 완성한 정도연 기술자 이야기였습니다. 정비반장은 한참을 듣고 나서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정비라고 부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지나가는 항구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 위에 이제 막 새로운 신뢰 하나가 새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연 기술자는 그날 검증단이 떠나기 직전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일부터는 배관, 개통 부품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미리 손봐두면 다음에 태풍을 만나도 지금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며칠간 우리 함정이 겪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탈한 우방국 함정들, 멈춰버린 엔진 그리고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았던 그 결함을 결국 붙잡고 밤을 새운 사람. 이 세 장면이 나란히 겹쳐지자 저는 그동안 우리가 신뢰라고 불러온 것의 기준이 완전히 잘못돼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증이 끝난 다음 날 함대사령부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비창 최종 보고서에는 기존 조선사가 지난 계약 기간 동안 재생품을 새 부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해왔다는 정황과 배관, 개통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함장에게 전달하며 이번 정비 계약을 한국 조선사로 전환할 것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함장은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더니 이 정도면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기존 조선사 본사에서 함대사령부로 직접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그동안 양측이 맺어온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계약을 변경할 경우 다른 함정들의 정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넌지시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협박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깝다고 느꼈지만 행간에 담긴 압박은 분명했습니다. 함대사령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오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이미 드러난 결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까지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검증 당일 목격했던 장면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회피하지 않고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태도가 결국 함정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자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약을 바꾸면 정치적으로도 시끄러워질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조용한 선택과 함정이 실제로 안전한 선택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풍 속에서 겪었던 일을 잊지 않는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함대사령부는 이틀 뒤 정비 계약을 한국조선사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기존 계약 위반 사실과 검증 결과가 근거로 명시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발표된 직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이번 프리기탄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잠수함, 정비 사업까지 한국조선사가 함께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함대사령부 상부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부품 교체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조선사 측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한국조선사의 이번 정비가 일회성 특수 사례일 뿐이며 대형 계약을 감당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부 문서를 통해 퍼뜨렸습니다. 저는 그 문서 사본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그 안에는 근거 자료 없이 우려만 나열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검증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함장에게 이 문서를 보고하며 재심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류로 싸울 필요는 없다. 다음 정비 결과가 곧 답이 될 테니까. 그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확인한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확신에 점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제 정비 작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였습니다. 정비 착수를 앞둔 마지막 회의에서 정도현 기술자는 이번 작업 범위를 설명하며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베어링과 배관만이 아니라 추진 계통 전체를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며 이들이 단순히 결함 하나를 고치는데 그치지 않고 함정 전체의 신뢰를 다시 세우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시작되기까지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정비창을 나서며 이번 결정이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함대는 정비 계약을 맺을 때마다 오래된 거래 관계와 익숙한 절차를 우선시해왔습니다. 그 관성이 결국 재생품이 새 부품으로 둔갑해 들어오는 동안에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만든 배경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기존 조선사가 제출한 재심의 요청서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조선사의 정비 비용이 예상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품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실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작 비용을 부풀리고 재생품을 새 부품으로 속여온 쪽은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비용이 의심의 근거가 되려면 먼저 그 비용 안에 어떤 작업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해 함장에게 별도로 보고했습니다. 함장은 보고서를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용이 낮다고 의심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비싼 값을 치르고도 무엇을 놓쳐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그 한마디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장교들에게도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재심의를 지지하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함대사령부 상부에서 잠수함 정비 사업까지 함께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내려온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근 우방국 해군에서도 이번 프리기탐 정비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태풍 속에서 멈춘 함정을 살려낸 사례는 흔치 않다. 그 결과를 만든 조선사가 어디인지는 이미 관련 업계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조선사가 나토급 함정을 정비할 리 없다며 손사래를 치던 이들이 이제는 주변국, 해군까지 관심을 갖는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이 다름 아닌 우리 함정이 태풍 속에서 홀로 남겨졌던 그날이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비 착수를 앞둔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정도현 기술자와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번 점검 범위를 설명하면서 추진 계통 전체를 함께 살펴보자는 제안 외에도 향후 정기 점검 주기를 단축해 비슷한 결함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계획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계획서를 보며 이들이 이번 계약을 단순한 수주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 작업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베어링과 배관, 계통을 넘어 추진 계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점검이었습니다. 정도현 기술자가 이끄는 정비팀은 함정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매일 아침 진행 상황을 함대사령부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볼 때마다
이전 조선사와의 계약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의 세부 기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의 이력과 조치, 사유 예상 수명까지 모두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이 절반쯤 진행됐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추진축 연결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정도현 기술자는 이 균열이 최근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조선사가 정비했던 시점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이 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음 항해에 나섰다면 태풍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마주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함대사령부에 곧바로 보고됐고 다른 함정들에 대한 전수 점검 필요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함장은 이 보고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로 바다를 오갔는지 이제야 알게 됐군요. 그 말에는 안도와 함께 뒤늦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균열 보수 작업은 예정보다 사흘 더 걸렸습니다. 정도현 기술자는 작업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두르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들이 정비를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원인을 뿌리 뽑는 작업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정비가 마무리될 무렵 함대사령부는 해상 시운전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시운전 당일 갑판에 서서 엔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소리를 들으며 태풍 속에서 멈춰버렸던 그날의 정적을 떠올렸습니다. 엔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운전에 동행한 정비창 관계자는 진동과 소음 수치를 측정한 뒤 이전 기록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진동은 눈에 띄게 줄었고 소음 수치 역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시운전 결과가 공개되자 그동안 재심의를 주장하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우방국 해군 관계자가 정식으로 함대사령부에 연락해 이번 정비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요청서를 직접 전달받으며 몇 주 전 검증도 안 된 조선사라며 비웃던 시선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정도현 기술자에게 이번 정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고치면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생깁니다. 저희는 항상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부터 찾습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지난 몇 주간 제가 지켜봐온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시운전이 끝난 뒤 함대사령부는 이번 정비 결과를 정식 보고서로 작성해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추진축, 균열 발견 경위와 보수 과정, 그리고 시운전 수치가 상세히 담겼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기존 조선사와의 계약 기간 동안 작성된 정비 기록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새삼 비교하게 됐습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이번 보고서는 측정 방식과 수치의 출처까지 함께 명시돼 있어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 소식은 함대 내부를 넘어 국방부 조달 담당 부서에도 전달됐습니다. 담당 부서는 이번 사례를 다른 함정들의 정비, 계약 심사 기준을 재검토하는 참고 자료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며 단순히 프리기탐 한 척의 문제가 아니라 함대 전체의 정비 체계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근 우방국 해군에서 보내온 자료 요청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관계자는 직접 조선소를 방문해 정비 과정을 참관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전해왔습니다. 정도현 기술자는 이 요청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저는 그 담담한 태도야말로 이들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실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시운전을 마친 갑판 위에서 함장과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함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핸더슨 대위, 자네가 처음 이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네 하지만 지금 이 엔진 소리를 들어보니 그때 자네 판단이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몇 주간의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결과가 아직 완전히 끝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함대사령부 상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근거로 더 큰 규모의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결정이 무엇인지는 며칠 안에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아내에게 오랜만에 편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가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다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통화를 마치고 창밖으로 정박해 있는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몇 주 전 태풍 속에서 홀로 남겨졌던 그 배가 이제는 가장 안정적인 소리를 내며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크기만큼 제 안에 남아있던 의심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처음 부품 지연 문제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정비 일정 하나를 맞추는 문제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의심 하나가 결국 함대 전체의 정비 체계와 계약 방식까지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작은 이상, 신호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결국 승조원 190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며칠 뒤 함대사령부 상부에서 발표한 결정은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이번 프리기탐 정비를 계기로 향후 함대 소속 함정 여러 척의 정비 계약을 순차적으로 한국 조선사와 논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접하며 태풍 속에서 홀로 남겨졌던 그날의 위기가 결국 함대 전체의 신뢰 기준을 새로 세우는 출발점이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발표 직후 기존 조선사 본사에서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지만 향후 계약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다시 경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몇 주 전 로비성 연락을 보내던 그들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실력으로 증명된 결과 앞에서는 어떤 압박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다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인근 우방국 해군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식으로 정비 기술 교류를 요청해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함대 사령부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태풍 속에서 멈춘 함정을 되살린 기록은 흔치 않다. 그 과정을 만든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처음 이 조선사를 소개했을 때 돌아왔던 냉소적인 반응들이 이제는 배우고 싶다는 요청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 함대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익숙함에 기대어 왔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래된 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의심 없이 맡겨온 정비가 실은 승조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을 멈추게 한 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면 끝까지 원인을 파고드는 태도 하나였습니다. 정도현 기술자는 이번 계약 확대 소식을 듣고도 특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정비 일정표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확인됐으니 이제부터는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온 태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함정 갑판 위에 서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몇 주 전 태풍 속에서 마주했던 정적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우방국 함정들이 하나둘 뱃머리를 돌리던 순간과 지금 이 안정적인 엔진 소리 사이에는 단순한 부품 교체 이상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좁힌 건 결국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원인을 찾아낸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신뢰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관계나 익숙한 이름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진짜 신뢰의 기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본 지금, 저는 우리 함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어느 때보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처음 부품 지연을 발견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서류상의 오차라고만 여겼던 그 작은 균열이 결국 함대 전체의 정비 체계를 되돌아보게 만든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게 느껴집니다. 만약 그때 제가 서류를 그대로 넘기고 넘어갔다면 지금 이 안정적인 엔진 소리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정비 계약 확대 소식이 전해진 뒤 함대 내부에서는 정비 심사 기준을 아예 새로 만들자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낮은 비용이나 오래된 거래 관계가 아니라 문제 발생 시 대응 속도와 투명한 기록 관리 여부를 심사 항목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논의에 참여하며 우리가 태풍 속에서 치렀던 대가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도현 기술자와는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말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야말로 이번 사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홍보나 로비가 아니라 묵묵히 결과를 쌓아온 시간이 결국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조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비 일정이 잡히면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해하던 이들이 이제는 다음 점검도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저는 함교에 서서 그런 승조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신뢰라는 것이 결국 이런 작은 안심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안에 있던 오래된 편견 하나도 함께 무너졌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16년 동안 기관장교로 근무하며 저는 늘 익숙한 이름과 오래된 서류를 우선시해왔습니다. 낯선 이름의 조선사가 내미는 견적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밀어두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함장은 최근 신입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리에서 이번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비 계약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회사의 규모나 오래된 관계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우리 함대의 작은 변화 하나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태풍 속에서 홀로 남겨진 함정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이 어디까지 나빠질지 가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판 위에 서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날의 위기가 결국 우리 함대에 가장 필요했던 질문을 던져준 계기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래된 익숙함과 검증된 실력 중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더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가 더 유익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